안녕하세요. 저는 김현도라는 사람이고 나이는 50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이 4층짜리 상가 건물 관리실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으면 가끔 모든 게 꿈처럼 느껴집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월급쟁이였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아버지를 둔 그저 그런 사위였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한 남자가 1층에 비어있는 점포를 보러 왔습니다. 10년은 좋게 늙어 보이는 얼굴, 잔뜩 주눅이 든 어깨, 제 전 장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젊은 건물 관리인 정도로 생각했는지 이것저것 깐깐하게 묻더군요.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제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 적힌 제 이름과 건물관리 총괄이라는 직함을 번갈아 보던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던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그는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제게 애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때 장인이었던 인연이 있는데 월세를 좀 깎아줄 수 있을까? 부탁 좀 합세. 지금 저랑 장난하십니까? 안 될 부탁을 하시네요? 저는 황당해서 대꾸하고 한참을 쳐다보았습니다. 주춤하고 쭈뼛거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사람을 돌려보내고 꽤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굳이 따지자면 모든 일의 시작은 그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 중 하나였던 전처와의 상견례 날 말입니다. 당시 저는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대리였고 아내는 동네에서 꽤 크게 고깃집을 하는 집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사는 집 딸이었고 저는 아내에 비해서 형편이 그리 넉넉지는 않은 집안이었지요. 연애 시절 오다 가다 보니 아내의 부모님을 몇 번 뵈었지만 그때는 그저 싹싹하고 인상 좋은 예비 사위로만 저를 대하셨죠. 모든 것을 알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상견례 자리에서 터졌습니다. 한정식집의 조용한 룸, 어색하지만 설레는 공기 속에서 양가 부모님이 마주 앉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라 이런 자리가 익숙지 않으셨는지 조금 긴장한 모습이셨죠. 반면 예비 장인과 장모는 딱 봐도 여유가 넘쳤습니다. 명품으로 휘두른 비싼 옷차림과 몸의 밴 태도에서부터 저희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색한 안부 인사가 오가고 음식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물을 마시던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컵을 내려놓으시더군요. 덜그럭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예비 장인이 있었습니다. 설마 당신은... 저는 그때 아버지의 표정을 처음 봤습니다. 놀람이나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아주 오래전 상처를 후벼 파는 무언가를 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어깨는 돌처럼 굳었고 물컵을 잡았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예비 장인도 아버지를 알아본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으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너 김주임 아니야? 그 한마디에 룸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예비 장인께서는 느닷없이 갑자기 너라고 반말로 지칭하시면서 김주임이라니 아버지가 아주 오래전 회사에서 불렸던 직급이었습니다. 반가운 재회라고 하기에는 그의 말투에는 미묘한 조롱과 상대를 아래로 보는 듯한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옛 부하 직원을 향해 너 아직도 그러고 사냐? 라고 묻는 듯한 그런 불쾌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예비 장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예비 장인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보란듯이 거들먹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야, 세상 참 좁네. 여기서 다 만나고. 그때 김주임이 내 밑에서 고생 좀 했지. 일머리는 없어도 성실하긴 했는데 말이야. 아버지는 얼굴이 이미 딱딱하게 얼어있으셨고 자식 앞에서 제대로 말씀도 못하고 손을 미세하게 떨고 계셨습니다. 저 역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을 살펴보니 아버지께서 예전에 장인어른 밑에서 일을 하셨었던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한테 일머리가 없는데 성실하긴 하다니 자식들 앞에서 그런 말씀은 아니지요. 그동안 장인어른을 좋게 보고 자수성가해서 큰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존경심도 있었는데 제 결혼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제 아버지에게 면전에 대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옆에 계신 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버지의 팔만 붙잡고 계셨죠. 그 뒤로 상견례는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 어색하게 울려 퍼졌고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닫았습니다. 예비장인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제 아버지 곁으로 와서 어깨 동무를 하며 혼자서 술을 몇 잔 피우더군요. 아버지 얼굴은 맞춰주긴 하면서도 제 눈치를 보며 곤욕스러워하는 얼굴이셨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면서도 저 때문에 장인어른 곁에 계실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 아버지와 함께 결혼도 다 깨버리고 왔어야 했는데 지금 돌이켜봐도 참 후회하는 점입니다. 끝까지 저만 생각하고 이미 청첩장을 돌렸기에 그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버리게 되었고 말았던 것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혹시 장인어른과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신 것 같은데 대체 두 분이 어떤 사이였어요? 오래전 일이다.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는 그저 창밖을 보며 라고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망치고 싶지 않아 애써 괜찮은 척 하시는 아버지의 지친 눈빛을요. 그날 아버지가 숙였던 고개는 앞으로 제가 처가에서 겪어야 할 수모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결혼을 물러야 하는 게 아닐까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날짜는 잡혔고 무엇보다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아내는 제게 그 사실을 알고 조심스럽게 제가 마음이 바뀔까봐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원래 좀 직설적이라 그래. 아기는 없어. 얘기 들어보니까 두 분 예전에 회사에 근무하셨을 때 상사와 부하 직원이셨던 것 같은데 서로 챙겨주고 사이가 좋으셨대. 그렇게 저를 다독였죠.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도 제게 다 지난 일이다. 네 행복이 먼저다. 라며 등을 떠밀어 주셨고요. 그렇게 저는 스스로를 애써 설득하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의 당금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싹싹하고 인상 좋던 예비 장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상견례 때 보았던 그 거만하고 무례한 모습이 그의 본 모습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저를 김서방이라고 부르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은 어이 혹은 야라고 불렀죠. 마치 아직도 본인 회사 부하 직원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주말마다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야근이다 보다 뼈 빠지게 힘들게 일했는데 금요일 저녁만 되면 어김없이 장인어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 내일 쉬지? 아침 일찍 가게로 좀 나와라. 아, 네 장인어른, 제가 뭐 할 게 있을까요? 할 게 있든 없든 가게로 나와. 여러 말 하는 거 싫어한다. 네,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그렇게 장인어른은 거의 저를 불러내었고 처음 한두 번은 사위로서 당연히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게에 가보면 그 도움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아내와 늦잠 한번 자보지 못하고 장인어른의 고깃집으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도착하면 장인어른은 제게 앞치마를 던져주며 그날 해야 할 일을 지시했습니다. 자, 창고에 쌓인 쌀포대와 김치통을 지하 저장고로 옮기는 일부터 시작해라. 다 한 다음에 주방 뒤편에 산더미처럼 쌓인 무와 배추를 다듬고 화장실 변기가 막혔으니 그거 다 뚫어놔. 사람 부르면 다 돈이다. 몸쓰는 일은 물론 일하시는 아주머니 주말 근무 안 하신다며 저한테 대신하라 했고 심지어 화장실 병이 점검하는 사람 부르면 다 돈이라며
저를 시켜댔지요. 땀으로 온몸이 젖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장인어른은 그때마다 소리를 지르며 한심스럽게 빡하기 일쑤였지요. 젊은 놈이 그것도 못하냐? 답답하다 답답해. 네 아버지도 일할 때 답답하게 굴더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니네 중소기업 회사 사장은 너한테 뭐라고 안 하냐?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저와는 달리 기가 막혔던 건 그 시간에 제 처남, 그러니까 아내의 남동생은 카운터에 앉아 유유히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거운 식자재 박스를 낑낑대며 나르고 있는 저를 힐끗 쳐다보며 귀찮다는 듯 자리를 비켜줄 때면 정말이지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처남은 명백한 아들이었고 저는 사위라기보다는 그냥 공짜로 부려먹기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한 번은 가게가 가장 바쁜 주말 저녁 홀 서빙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제가 방제로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손님들은 당연히 저를 직원으로 알았고 반말로 주문하거나 담배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죠. 그때 마침 장인어른의 지인이 가게에 왔는데 장인어른은 저를 소개하기를 그 앞에서 저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이 친구? 이번에 들인 우리 집 머슴이야, 머슴. 말 잘 듣는 일꾼 하나 들였지. 아니, 그래도 사위분 앞에서 농담이 심한 거 아니야? 화낼 주제도 못 되는 녀석인데 뭐 남자가 집이든 뭐든 뭘 해가지고 왔어야 들이밀지. 우리 집에서 다 차려놓은 밥상에 몸만 와서 숟가락 얹혔잖아. 나는 여자가 몸만 와서 시집 온다는 얘긴 들었어도 남자가 장가들 때 몸만 온다는 얘긴 이 녀석 보고 처음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말에 자존심이 상해 당장이라도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저를 사랑해주는 아내 얼굴을 생각해보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동정을 받았던지 저는 TV라며 어떤 손님이 쥐어준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들고 화장실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며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저를 내내 걱정했던 아내에게 이런 상황이 너무 부당하다고 장인어른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것 같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만큼은 누구보다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제게 위로를 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내의 대답은 제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기가 좀 예민한 거 아니야? 우리 아빠 성격 알잖아. 그리고 아빠가 자기 올 때마다 용돈 챙겨주시잖아. 그걸로 퉁치면 되지 뭘 그렇게 속 좁게 굴어. 그거 열등감이야. 용돈? 아내가 용돈이라고 말하길래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장인어른은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갈 때쯤이면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 쥐어주곤 했습니다. 마치 일당을 지불하는 것처럼요. 그걸 어떻게 아내는 제게 용돈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언제부터인가 아내는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을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돈을 바라고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으로서, 사위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싶었을 뿐인데 장인어른과 아내는 저를 그저 돈 몇 푼 쥐어주면 되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에게 더 이상 처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주말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금요일 저녁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사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말마다 머슴으로 부림당한 후 결혼 후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을 계기로 처가와의 껄끄러운 관계를 조금이나마 개선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백화점에 들러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드릴 선물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안 해도 된다니까? 제대로 안 할 바에 안 하는 게 낫다고. 또 무슨 욕을 들어먹으려고.
욕 안 들어먹게 하려고 백화점까지 왔잖아. 당신은 내가 처갓집 부모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왜 자꾸 죄를 뿌려? 나도 오죽하면 그러겠어. 사이에서 내가 얼마나 난감한 줄이나 알아? 아내는 툴툴거렸고 저는 한숨을 쉬며 아내가 추천해주는 장인어른이 좋아하시는 고급 양주와 최상급 한우 세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중소기업 다니는 제 월급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지만 사위로서의 성의를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 진심을 몰라주며 쓸데없는 짓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명절 당일 저희는 아침 일찍 처가로 향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선물을 보더니 그래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쓸데없는데 돈 썼다. 그래도 네가 생각은 있는 녀석이구나. 그 모습에 저는 조금이나마 안도했습니다. 아내도 막상 장인어른이 좋은 반응을 보이니 싫지는 않은 눈치였지요. 저도 장인어른이 칭찬을 해주시니 고맙더라고요. 저는 하루 종일 전부치기와 설거지를 돕고 저녁에는 장인어른이 따라주는 술을 몇 잔 받아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른 장인어른은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자네가 힘은 잘 써서 좋아. 네가 아니라 자네라고 처음 지칭을 들어본 것만으로도 저는 한우와 술의 위력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게 한 말이 칭찬인지 욕인지 모를 말이었지만 저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집으로 돌아올 때 일어났습니다. 현관에서 인사를 드리고 막 나서려는데 장모님이 부엌에서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꽤 묵직해 보이는 봉지였습니다. 김서방, 이건 사돈어른 갖다 드려. 명절인데 빈손으로 보내기 뭐해서.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늘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시는 것 같았던 장모님이 저희 부모님까지 챙겨주시는구나 싶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봉지를 주신 장모님의 마음을 알고 아내에게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요. 장모님이 우리 부모님까지 신경 써주실 줄은 몰랐어. 정말 감사하네. 우리 엄마가 원래 정이 많아. 아내는 어깨를 숙이며 한마디 했고 저는 새삼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장가가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처갓집 부모님의 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본가에 들러 부모님께 장모님이 챙겨주신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어머니는 처가 장모님께서 싸주셨다는 말에 너무나도 고마워하면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사부인께서 뭘 이런 걸 다. 나는 뭘 준비해야 하나? 고맙다고 인사는 정중하게 드렸지? 그럼요. 엄마 그렇게 좋아요? 그럼 우리를 좀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해서 걱정이었는데 이런 것도 다 주고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구나. 저는 어머니의 안심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번에 신경 써서 명절 선물 잘했다 생각을 했고 처음으로 오고 가는 정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장모님께서 주신 봉지를 늦은 시간이라 내용물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냉장고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셔서 어머니께서는 사돈이 뭘 줬는지 궁금해했고 냉장고에서 꺼내 열어보기로 했지요. 저도 마침 비슷한 시기에 눈이 떠져서 어머니를 도와드릴까 부엌에서 어슬렁거리다 슬쩍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뭘 그렇게 바리바리 싸주셨을까? 사돈 댁에서 뭘 주셨나? 한번 볼까? 그렇게 어머니는 검은 비닐봉지를 풀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봉지 안에는 곶감 상자와 떡이 담긴 스티로폼 상자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곶감 상자를 여는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하게 굳어졌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거 정말 안싸돈이 우리 집에 보낸 건 맞니? 네, 장모님이 보내신 건 맞는데. 어머니는 더 이상 말없이 한숨을 쉬다가 곶감 하나를 집어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곶감 표면에는 하얀 분이 아니라 푸르스름하고 거무튀튀한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하얀 눈 위에 흙탕물을 뿌려놓은 것처럼 지저분했죠. 상자 안에 든 다른 곶감들도 상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것은 아예 물러터져 형태를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함께 들어있던 떡 상자를 열어보니 떡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구석에는 역시나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먹을 수 없는 버려야 할 음식이었습니다. 냉동실에 아주 오랫동안 처박아 두었다가 명절이 되니 생각나서 꺼내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간 기가 막혀 숨이 막힐 정도더라고요. 어떻게 사돈한테 이런 걸 먹으라고 내어줬는지. 저는 혹시나 음식 쓰레기를 잘못 착각해 주신 건 아니 싶었지만 그런 것 치고는 스티로폼에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장모님이 봉지를 건네며 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빈손으로 보내기 뭐해서.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성의를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차피 버릴 거 생색이나 내자는 뜻이었던 겁니다. 저희 부모님을 그리고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썩은 곶감과 떡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언제 왔던지 지나다가 부엌으로 들어오셨고 곶감을 확인하고서 말없이 곶감 상자 뚜껑을 닫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서야 놀라며 저와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서둘러 수습을 하시려 하셨지요. 오래 둬서 그런가 보다. 괜찮다. 내 볼 땐 아무래도 잘못 보내신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얼굴에는 서운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백화점에서 그 비싼 한우와 양주를 사가지고 갔건만 저희 집에 보낸 건 곰팡이 스른 음식물 쓰레기라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장모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모님, 주신 곶감과 떡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곰팡이가 너무 많이 피어서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고 주신 건가 해서요. 최대한 정중하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실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낸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처갓집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상종 못할 위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요. 하지만 몇 분 뒤 도착한 답장은 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거 겉만 살짝 핀 거야. 씻어서 먹으면 돼. 사돈은 검소하셔서 그런 거 안 버리시잖아. 생각해서 넉넉히 보냈으니 잘 드시라고 해. 저도 모르게 기가 찬 한숨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지금 장난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잠시 처갓집 부모님이란 것도 잊은 채 이런 상종 못할 인간들이 다 있나 싶었지요. 돈만 있었지 머릿속에 똥만 차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인 예의도 모르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장모님의 문자를 보고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돈은 검소하셔서 그런 거 안 버리시잖아? 이 문장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의도였고 무시였습니다. 저희 집안을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오신 제 부모님을 곰팡이 핀 음식이나 먹는 가난한 집안으로 취급한 겁니다. 저는 처가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접었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을 사람들이었고 저는 그들에게 영원히 을일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아내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작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엄마가 뭘 잘 몰라서 그랬겠지. 그냥 버리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사사건건 그러지 좀 마. 그거 열등감이야 자기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처갓집 말도 안 되는 대우에도 참지 않으면 열등감에 절인 인간이 된다는 것을 알았고 아내와도 더 이상 같은 곳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실망이 들었고 그 뒤로는 아내에게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작했던 결혼 생활이고 이로 인해 부모님이 저 때문에 행여나 걱정하실까 그게 염려되어 애썼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장인어른의 환갑이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저번에 제가 명절 때 신경 쓴 한우와 양주 선물을 보고서 내심 기대했던지 넌지시 압박을 주었습니다. 아빠 환갑인데 이번에는 사위가 뭔가 특별한 걸 좀 해야 하지 않겠어? 아빠 엄마 친척들이 모두 모이신다더라고. 장소도 호텔로 잡으시려다 예약이 꽉 차서 그냥 우리 식당에서 열기로 했어. 요새 환갑한다고 호텔로 잡는 경우는 드문데 참 유난이다 싶었습니다. 다행히 예약이 꽉 찼기에 망정이지
아마 그 돈도 저한테 부담 지웠을 생각하면 아깝기만 했지요. 그냥 남들처럼 가족끼리 식사 한 끼 하면 될 것을 허한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받은 것은 반드시 되돌려주는 게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환갑잔치 당일 저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고급 호텔 베이커리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커다란 케이크 상자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비싼 데서 케이크를 다 사왔네. 장모님과 아내는 흐뭇하게 바라보았고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웃어 보였습니다. 식사가 무르익고 드디어 케이크 커팅 순서가 되었습니다. 모든 친척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제가 들고 온 케이크 상자가 테이블 중앙에 놓였습니다. 장인어른은 으쓱하며 사위가 준비한 케이크야. 중소기업 다니지만 얘가 저번에 한우 선물도 그렇고 센스는 있더라고. 내심 친척들에게 자랑이라고 했지만 저는 온전히 자랑으로 들리지가 않으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서둘러 케이크 상자를 열기 시작했고 뚜껑이 열리는 순간 사람들의 환호성 대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자 안에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크림이 녹아내리고 주저앉은 케이크가 들어있었습니다. 심지어 케이크 주변에서는 시큼하고 퀴퀴한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죠. 누가 봐도 상한 폐기 직전의 케이크였습니다. 장인어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야, 너 이게 뭐야? 너 지금 장난해? 내 환갑잔치에 이딴 쓰레기를 가져와? 장인어른이 저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친척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아내와 장모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저는 그 모든 시선을 받으며 아주 태연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오해십니다. 이게 요즘 강남에서 유행하는 초장기 숙성 케이크입니다. 일부러 유통기한이 좀 지난 걸로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제 말에 장인어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장모님께서 곰팡이 핀 것도 먹어도 안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좋은 음식은 오래 묵힐수록 깊은 맛이 나는 법이라고요. 이 케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은 이래도 맛은 훨씬 깊고 풍부할 겁니다. 제 말이 끝나자 식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저는 웃음이 저도 모르게 나오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제게 주었던 모멸감을 그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숙성된 케이크 덕분에 잔치는 그대로 파투가 났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아내는 운전하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분노로 핸들을 꽉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현관문이 닫히기 무섭게 제 뺨을 때렸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아빠 환갑잔치를 망쳐? 미쳤어? 아내는 한 대로는 분이 안 풀렸던지 다른 손으로 한 대 저를 더 때리려 했고 저는 아내의 손목을 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께 곰팡이 핀 곶감을 보냈을 때 너는 뭐라고 했지? 그냥 버리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생각하냐고 했지? 나도 똑같아. 그냥 케이크 하나 버리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 뭐야,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잖아, 이 나쁜 자식아. 어떻게 그걸 지금 아빠 환갑잔치에 손님을 다 모아놓고 그대로 갚을 수가 있냐고. 제 말에 아내는 대답 대신 악을 쓰며 울부짖었고 저는 그런 아내를 두고 서둘러 차를 끌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나도 통쾌하고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지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각방을 썼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발밑에서 굽신거리던 어수룩한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케이크 사건 이후 아내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틀어졌습니다. 아내는 저를 정신 나간 사람, 우리 집안을 망신시킨 원수 취급하며 매일같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말할 것도 없었죠. 제 전화는 받지도 않았고 아내를 통해
다시는 얼굴 볼 생각 마라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비난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후련했죠. 하지만 이혼은 망설여졌습니다. 아내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 보고 살아오신 부모님께 이혼한 아들이라는 상처를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기묘한 동거를 이어갔습니다. 냉전이 길어지던 어느 가을날 시골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뿐인 아들이었고 당연히 상주로서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버지와 함께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아내에게도 할아버지의 부고를 알렸지만 아내는 저를 쏘아보며 말하더라고요. 앞으로 나한테 당신 집안의 며느리로서 역할을 강조하지 마. 나는 분명히 이혼 결정 내렸고 이걸 안 지킨 건 당신이니까 이혼 도장 안 찍으면 조만간 소송으로 갈 줄 알아. 아내는 그렇게 제게 이혼을 강요했고 저는 못 들은 척하고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맘 같아서는 저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나가고 싶었지만 부모님 생각하면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비참하게 투명인간으로 저는 살면서 일단은 버티기로 했지만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고 모두들 아내를 물어봤지만 그저 아프다고 둘러댈 뿐이었습니다. 그치만 저희 부모님은 아마 상태가 어떤지 대강 눈치는 채시고 있으셨겠지요. 하지만 부모님도 장례식에서 정신이 없었던지라 모른 척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만 짓던 분이라 별다른 재산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엄청 많이 말이지요. 바로 수십 년 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 내려온 야트막한 야산이었습니다. 워낙 쓸모없는 땅이라 세금만 겨우 내고 있던 말 그대로 자투리 땅이었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 땅 주변으로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처에 혁신도시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더니 실제로 도로가 뚫리고 KTX 역사가 들어서는 계획이 발표된 겁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그 쓸모없던 야산이 신도시 개발 부지에 포함되면서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책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것은 장남으로서 책임을 다한 아버지의 몫이라며 할아버지는 친히 유서까지 써서 아버지를 챙기셨고 아버지는 그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렸지요. 저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안이 벙벙해진 상태였고 서울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변호사를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금액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백억대 자산가가 되는 드라마 같은 일은 아니었지만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저희 가족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기에는 충분하고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대출 하나 없이 지방 번화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었죠. 아버지는 통장을 확인하고도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제 손을 꽉 잡으시더군요. 거칠고 주름진 아버지의 손에서 평생의 서름과 고단함이 느껴졌습니다. 현도야, 이제 아버지 돈이 있다. 우리 남은 인생 누구한테도 굽신거리지 말고 살자. 허리 펴고 당당하게 살아.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내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제게 돌아올 아내의 변한 태도를 보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 돈이 처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죠. 아버지가 땅을 정리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친척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그리 오래지 않아 아내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식탁에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고 제게 먼저 말을 걸며 살갑게 굴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아내는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아버님한테 좋은 일 생기셨다며. 시골 땅 정리하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아무 표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조금. 할아버지 유산 정리한 거야. 구체적인 액수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은 이미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돈이 우리 부부관계에 또 다른 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폭풍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세고 추악한 모습으로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희 집의 사정을 알게 된 후 집안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밀며 악을 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게 살갑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제 손을 끌고 백화점에 가서 비싼 옷을 사주기도 하고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 어떤 행동에서도 진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친절에는 돈 냄새가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의 태도가 변하자 장인어른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제 전화는 받지도 않던 사람이 이제는 주말마다 전화를 걸어 김서방 식사나 한번 하며 저를 불러냈습니다. 저는 그 의도가 뻔히 보였지만 피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마지못해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장인어른은 예전의 거만함 대신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연신술을 따라주며 회사 생활은 어떤지, 부모님은 잘 계시는지 따위를 물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사위를 챙기는 장인처럼요. 한참을 그렇게 뜸을 들이던 그는 드디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듣자 하니 사돈어른께서 목돈이 좀 생기셨다면서 축하할 일이네. 생각해보면 자네 아버지가 예전에도 운 좋은 일이 많았던 것 같아 착하게 살아서. 네, 맞습니다. 운이 좀 좋았습니다. 그렇게 짧게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은 기침을 하다가 이내 제 눈치를 보고서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사실 말이야. 내가 요즘 가게 때문에 골치가 좀 아파.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를 2배나 올려달라고 해서 말이지. 내가 진작에 잘 나갔을 때 이 건물을 샀어야 했는데 안 산 게 참 후회가 되지만 이미 늦었고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데 아주 죽을 맛이야. 그래서 말인데 장인어른은 잠시 말을 끊고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다음 말을 기다리며 묵묵히 술잔만 비웠습니다. 자네 아버지 돈 좀 생겼으니 2억만 좀 융통해 줄 수 없겠나? 물론 그냥 달라는 건 아니고 내가 은행 이자보다 더 쳐서 갚을게. 사위, 자네만 믿는다. 역시나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의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제게 온갖 모욕을 주며 다시는 얼굴 볼 생각 말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제 앞에서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는 꼴이라니 저는 당연히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돈이니까요. 제 대답에 장인어른의 얼굴에서 어색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정색을 하며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자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나? 아들이 말하면 될 걸 가지고 그걸 못 해주겠다는 거야? 평생 남 밑에서 일만 하던 집안이라 그런가? 융통성이 영 없네. 또다시 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돈이 아쉬운 상황에서도 그는 제 아버지를 깎아내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사람과 대화를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먼저 일어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와버렸습니다.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장인어른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빠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굴 수 있어? 그래도 처갓집 식구들인데 돈 좀 생겼다고 우리 집 식구들 안중에도 없어? 무시하는 거냐고. 그렇게 아내는 말도 안 되는 억측으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내의 카랑카랑한 저 목소리도 듣기도 싫고 소름이 돋을 지경이어서 그만하라 했지만
아내의 터진 입은 쉽게 다물 줄 몰랐지요. 우리 아빠가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이자 차서 갚는다는데 사위가 돼서 그것도 못 도와줘? 자기네 집 갑자기 돈 좀 생겼다고 우리 집 무시하는 거야? 아까 한 말 못 들었어? 내 돈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리고 장인어른이 우리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제 말에 아내는 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에게 저는 영원히 사위나 가족이 아니라 필요할 때 이용하고 쓸모 없어지면 버리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그날 저는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마지막 미련마저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는 아내의 수상한 행동들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과의 일이 있고 난 후 아내와의 사이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고 집안은 숨 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죠. 그런데 그 무렵부터 아내의 행동에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귀가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원래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근이 잦아지고 주말에는 새로 시작했다는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반복될수록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집에 돌아오면 늘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화를 피했고 휴대폰은 잠시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근처에 가면 화면을 급하게 가리거나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죠. 샤워를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고 자는 모습은 누가 봐도 수상했습니다. 결정적인 의심이 든 것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동호회 모임에 간다며 늦게 들어온 아내의 차에서 낯선 남자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제가 아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오늘 모임에 사람 많았나 보네. 차에서 다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아, 동호회 오빠 데려다주고 오느라 그랬나 봐. 별거 아니야. 이 오빠 향수 냄새가 좀 진하거든. 아내는 제 질문에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대강 그렇게 얼버무리더군요. 그렇게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들었죠. 애정이 없는 사이긴 하지만 이혼하지 않는 한 서로 배신은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설마 하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 아내가 보여왔던 모든 행동들이 하나의 그림처럼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가 출근한 뒤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아내의 채에 앉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꽂고 최근 영상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며칠째 출퇴근 영상이 지루하게 흘러갔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괜한 의심을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쯤이었습니다. 문제의 영상은 바로 어젯밤 동호회 모임이 있던 날에 주차 녹화 파일이었습니다. 영상은 어두운 모텔 주차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실루엣의 남녀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건장한 체격의 낯선 남자가 서 있었죠. 아마도 동호회 코치인 듯 했습니다. 영상에는 소리가 녹음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행동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내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쌌고 아내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떠들며 모텔 입구로 사라졌습니다. 몇 시간 뒤 다시 나타난 두 사람은 차 앞에서 한참 동안이나 떨어지지 못하고 다정하게 함께 있더라고요. 저는 노트북 화면 속에서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있는 아내의 모습을 몇 번이고 돌려봤습니다. 분노가 치밀다가도 한편으로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든 지켜보려 했던 제 자신이 바보 같았기 때문입니다.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고민했습니다. 이 영상을 아내에게 먼저 보여줘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이혼 서류를 내밀어야 할까?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아내의 외도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을 방관하고 조장한 것은 바로 처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아닌 장인어른에게 먼저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추악한 연극의 뿌리를 먼저 마주해야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게 앞 테이블에 마주 앉은 장인어른은 무슨 일이냐며 저를 쏘아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휴대폰을 꺼내 어젯밤의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장인어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따님이 바람이 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인어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라도 느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기대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남자가 오죽 못났으면 여자가 밖으로 도냐? 장인어른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의 외도를 알고도 사위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 저는 그제야 이 가족의 민낯을, 그들의 본질을 완벽하게 마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야, 너 어디가? 이젠 내 말이 말 같지도 않아? 저 예의도 모르는 자식 같으니. 장인어른이 어디 가냐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근처 찜질방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그동안 제가 모아두었던 장인어른의 폭언 녹취 파일, 장모님이 보냈던 곰팡이 곶감 문자 메시지 등을 보더니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 소송과 함께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위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 옷가지와 개인 물품들을 캐리어에 담고 있는데 아내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놓인 캐리어를 본 아내는 무슨 상황인지 파악했는지 제게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허락도 없이 짐을 싸? 너더러 나가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가는 건데 허락이 필요해? 저는 한마디 하고 묵묵히 짐만 쌌습니다. 제 반응이 없자 아내는 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래, 나가. 너 같은 놈이랑 더는 못 살아. 이 집도 차도 다 우리 아빠가 해준 거니까 넌 몸만 나가. 저는 싸늘하게 웃으며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을 꺼내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다른 남자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지. 중요한 건 유책 배우자가 누구냐는 거야. 위자료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 내야 할걸? 제 말에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고마워, 바람펴줘서. 이제껏 니네 식구들에게 당한 거 억울해서라도 순순히 이혼해주고 나오기 억울했는데 니 덕분에 여러모로 위자료 청구는 다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코치란 놈하고 한번 잘해봐. 알아보니 그쪽도 유부남이던데 거기 부인한테도 증거 보냈으니 조만간 소식 올 거야. 개털끼리 잘해봐라.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뒤에서 아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아무런 감흥도 없었습니다. 본가로 돌아오니 부모님께서 저를 말없이 안아주셨습니다. 이미 제게서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후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현도야, 내 아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 아비가 힘이 되어줄게.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송은 생각보다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아내와 상간남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고 저는 아내와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신혼집에 들렀던 날, 저는 장인어른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잔뜩 수척해진 얼굴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저는 그를 지나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그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그렇게 예의교육 따지시더니 따님 잘 키우셨네요. 조만간 식당도 망할 것 같은데 부디 노후 준비 잘하세요. 그것이 제가 그에게 건넨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저는 전처와 이혼 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보상금으로 받은 돈을 허투루 쓰지 않으셨습니다. 변호사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도시의 목 좋은 코너 자리에 4층짜리 상가 건물을 매입하셨죠. 건물은 새 것처럼 깨끗했고 1층에는 약국과 편의점이, 위층에는 병원과 학원이 입점해 있어 임대 수익도 꽤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건물 관리를 제게 맡기셨습니다. 저는 매일 건물로 출근해 입주 상인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시설을 점검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부당한 대우를 참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한편 전처와 전 장인어른의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장인어른의 식당은 결국 건물주의 무리한 월세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권리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나왔다는 소문도 들렸죠. 전처는 이혼 후 상간남과 잠시 살림을 차렸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하고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지인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의 불행이 생각보다 제게 큰 기쁨을 주지는 않았지만 인과응보라는 생각은 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시던 약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게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위치가 워낙 좋아서 가게가 비었다는 소문이 나자마자 부동산을 통해 임대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저는 여러 임차 희망자들과 미팅을 하며 신중하게 다음 세입자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소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깃집 프랜차이즈를 크게 하셨던 분인데 여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 미팅 약속을 잡아도 되겠냐고 묻더군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러라고 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관리실에서 계약 서류를 검토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부동산 소장님과 함께 두 사람이 관리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폭삭 늙어버린 전 장인어른과 화장이 없는 얼굴에 그늘이 가득한 전처였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들 역시 저를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부동산 소장님은 이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쪽이 이 건물 관리 총괄하시는 분입니다. 실질적인 건물주 아드님이시죠. 인사 나누세요. 전 장인어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관리실 내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저를 향해 비꼬는 듯한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여긴 웬일인가? 여기서 경비라도 서나? 그는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혼 후 중소기업도 그만두고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경비원이나 하고 있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을 아래로 보고 무시하는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더군요.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어주었습니다. 명함에는 제 이름과 함께 건물관리 총괄이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명함을 집어든 전 장인어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명함과 제 얼굴을 몇 번이나 번갈아 쳐다보더니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한 듯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전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모든 상황을 파악한 전 장인어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잠시 동안 관리실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부동산 소장님이었습니다. 두 분 아는 사이셨어요? 그 순간 전 장인어른의 표정이 거짓말처럼 바뀌었습니다. 언제 비아냥거렸냐는 듯 그는 어색하고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김서방, 아니 이게 얼마만인가? 자네가 여기 관리인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는 제 손을 덥석 잡으려 했지만 저는 가만히 손을 뒤로 빼버렸습니다. 그의 손이 민망하게 허공에 멈췄습니다. 그는 멋쩍은 듯 헛기침을 하더니 옆에 서 있는 전처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인사 안 하고 뭐하니? 우리가 오해한 게 좀 있었잖니. 가족끼리 좋게 풀고, 김서방, 아니 월세도 좀 깎아주고 하면 좋지 않겠어? 어차피 자네 아버지 건물이잖나. 곧 자네 건물이 될 텐데 그럴 권리는 좀 있지 않아?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자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돈 앞에서는 그렇게 쉽게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마침 장인이 제 비위를 맞추려 했던지 옆에 있던 전처를 제 앞에다 밀어넣었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전처도 마지못해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연극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다 나가주시죠. 계약할 생각 없습니다. 제 단호한 말에 전 장인어른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제게 매달렸습니다. 아니 왜 그러나? 우리가 다 잘못했네. 그때는 내가 경황이 없어서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자네도 우리 사정 뻔히 알지 않나? 여기서 장사 못하면 우린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해.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데 알아보시던지요. 제가 왜 그쪽과 계약을 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말을 끊고 그의 눈을 피하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건물을 사신 뒤로 세운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절대 계약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요. 첫째,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아랫사람 함부로 대하는 사람. 둘째,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특히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남에게 먹이는 그런 근본 없는 장사치랑은 절대 계약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전 장인어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곰팡이 핀 곶감과 숙성 케이크 사건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지? 뒤끝 한번 대단하네. 뒤끝이 아닙니다. 원칙입니다. 그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시네요. 그러니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부동산 소장님, 이분들 모시고 나가주세요. 제 말에 부동산 소장님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두 사람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전 장인어른은 문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봤고 전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이 관리실을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속이 후련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저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됐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였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동산 소장님을 통해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아들, 잘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라. 내 아버지, 저녁이나 같이 먹자. 뜨끈한 국밥 한 그릇 하자꾸나.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마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관리실 창밖으로 멀어져 가는 두 사람의 초라한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국밥을 먹으러 가기 위해 가벼운 발걸음으로 건물을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 참 맑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